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수원에서 작은 사업을 하며 먹고 사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지금이야 평범하다고 절 소개했는데 재작년에 엄청나게 큰 사건을 겪고 나서 한동안 멘탈이 나가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뭔지 몇 자 적어볼 테니 재밌게 들어주시길 부탁합니다. 저는 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아빠가 바람난 탓에 이혼을 하고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죠. 아빠는 어떤 사람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제 앞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거든요. 저희 엄마가 저를 키우시려고 고생하는 걸 오랜 시간 지켜봐서 그런지 성공에 대한 갈망이 어릴 적부터 컸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쌓고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의 길을 찾으려고 마음먹었어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 성적은 항상 반에서 1등이었습니다. 수능까지 우수한 점수를 받아 남들이 쉽게 가지 못하는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어 목표에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었답니다. 엄마 혼자 등록금을 감당하는 건 힘들고 무리한 일이라 저 역시 알바를 하루에 2탕씩 뛰어가며 대학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더니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고 남들이 꿈꾸는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가난을 벗어나고 엄마와 여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달리면 그 목표가 현실이 될 것 같았죠. 저는 자리도 잡고 약간의 여유가 생겨 남자친구도 사귀고 엄마와 여행을 다니기도 했어요. 이전에는 누리지 못한 걸 아무렇지 않게 누릴 수 있었죠. 하지만 여유를 부리다 보니 모이는 돈은 쥐꼬리만 했고 아직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배우고 익힌 걸 기반으로 사업하는 걸 목표로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제 자신이 잘해왔고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죽기 살기로 노력하다 보면 달콤한 성공을 할 수 있으리라 믿었죠. 32살에 대기업을 다니며 벌었던 돈과 퇴직금 그리고 큰 마음 먹고 받은 대출금까지 더해 사업장을 꾸렸습니다. 아이템은 특별한 건 아니었고 마케팅 전문 회사를 차렸어요. 제가 회사에서 늘 하던 거라 독립해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결정한 거죠. 처음 2명의 직원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일을 맡겨준 거래처에서 큰 만족을 하셨는지 입소문이 빠르고 멀리 전해졌고 덕분에 바쁘게 일하며 성공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2년 동안 밥 먹고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직원들은 10명으로 늘어 있었고 법인 사업체가 되어 있었답니다. 또 매달 큰 매출을 달성해서 이대로만 간다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를 자유롭게 고생해서 해방시켜드리려고 아파트 한 채와 노후자금을 선물로 드렸답니다. 이제야 제대로 가난에서 벗어난 것 같아 무척이나 기뻤죠. 바쁜 마음은 슬슬 여유롭게 변해갔어요. 그래도 긴장을 늦추고 싶지 않아 성공한 사업가나 기업가의 강의를 들으려고 매주 주말에 반납했답니다. 그런 강의를 들으러 다니다 보니 마주치는 사람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저처럼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중 한 남자가 유독 많이 마주쳐서 인사를 하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5번쯤 마주치게 되자 서로의 명함을 주고받게 되었고 6번째는 사업 이야기를 할 겸 해서 같이 식사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잘 통하는 것 같았고 자주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남자 역시 절 만나는 게 유쾌하고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만남은 계속되었고 어느새 저희는 애인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이와 저는 비슷한 매출을 올리는 사업가였고 집안 배경이 가난했던 것까지 닮은 적이 무척 많았어요. 그래서 급속도로 가까워진 거죠. 일과 사랑, 2마리 토끼를 잡으며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 제 나이가 35살이 되었습니다. 그이와 결혼을 하기 진작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젠 때가 되었다며 더는 미루지 않기로 하고 가장 바쁠 때 결혼식을 올리며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남편 부모님이 수년 전에 돌아가셔서 저에겐 시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이와 함께 효도할 대상은 저희 엄마뿐이었습니다. 분기별로 엄마를 모시고 셋이 여행을 떠난 만큼 가깝게 지냈어요. 남편은 어릴 적 어머니를 잃게 되어 그런지 친정엄마를 친엄마처럼 따랐습니다. 호칭을 어머님이나 장모님이라고 하지 않고 엄마라고 부르면서 말이죠. 엄마, 다음 주에 뭐 하세요? 우리 간만에 참치회 먹으러 갈까요? 아들아, 나한테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거 아니냐? 매달 용돈도 챙겨주고 여행도 데려가주고 허구한 날 비싼 음식을 사주니까 미안해 죽겠다. 정작 이 엄마는 아들한테 해준 게 거의 없는데 말이야. 엄마도 참 우리가 남이에요. 아들이 능력이 되는데 이 정도는 기본이죠. 엄마, 내 사업이 더 잘 되면 전원주택 사드릴게요.
아유 괜찮아. 지금 사는 아파트도 좋은데 무슨 주택이야? 그럴 돈 있으면 너희들 애기 낳으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라. 우리는 지금 사는 집도 충분해요. 엄마, 잔말 말고 이 사회이사들의 효도를 실컷 받으세요. 그렇게 그이는 저 엄마한테 지극정성으로 잘했습니다. 이런 완벽한 남편과 결혼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루에도 12번씩 남편 생각을 하며 사랑과 감사를 매번 느꼈답니다. 2세 계획을 세우긴 했는데 잘 되진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안 되면 인공수정을 해보자고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저나 남편은 사업하기 바빠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 임신이 아니면 억지로 아이를 갖지 말자고 결정했답니다. 여보, 내가 임신을 못해서 괜히 미안하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입장이라고. 우리 둘 다 나이도 있고 바쁘게 일만 하니까 애가 생기지 않는 거야. 여보, 우리 다른 집처럼 억지로 애기 가지려고 하지 말자. 아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끼리 재밌게 살면 되잖아. 정말이야? 당신 애기 엄청 좋아하잖아. 맨날 길거리 지나가는 꼬맹이들 보면 아빠 미소로 짓곤 하잖아. 그거야 귀여우니까 그렇지. 그런데 아빠가 되는 것과 애를 키우는 건 전혀 다른 문제야. 여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난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네. 알았어. 그럼 앞으로 임신에 대한 대화는 안 하는 거다? 저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주는 남편 덕분에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고 일상을 보냈어요. 남편과 저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서 끔찍한 뉴스가 나오더군요. 코로나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며칠 뒤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규정을 내리더군요.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고 모임이나 외출을 삼가게 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렇게 되니 저희 사업에도 지장이 생겼어요. 저는 마케팅이 주 업무인데 코로나 시국에 누가 홍보를 맡기겠어요. 매출은 하루아침에 절반으로 떨어졌고 몇 달 뒤에는 거래처가 전멸하고 말았답니다. 남편의 사업도 다르지 않았어요. 저희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부도를 막으려고 모아둔 돈을 몽땅 사업체에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각자 대출을 받아 회사를 살리려고 애썼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뉴스에서 많은 사업자들이 망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저와 남편은 저렇게 되면 우리 인생도 끝난다며 끝까지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고 빚이 너무 많이 늘어나 어쩔 수 없이 사업장 문을 닫아야만 했어요. 승승장구하던 저희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버린 거죠. 빚더미에 앉게 된 저희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잠을 거의 자지 못했는데 그래도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먼저 빚을 갚고 나서 다음 목표를 세우기로 했죠. 저는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일이 넘쳐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자전거를 타고 음식 배달을 했고 늦은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답니다. 잘 나가는 사업가에서 알바생이 된 거죠. 여하튼 저는 빚을 언제쯤 모두 갚을 수 있을지 계산해 보았는데 쉬지 않고 일하면 2년 안에는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답니다. 반면 남편은 개미처럼 일해서 언제 그 많은 빚을 갚느냐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당신 일 안 할 거야?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만 있을 거야? 공사장에 나가서 벽돌을 나르든 청소를 해서 돈을 벌든 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안 보여? 느끼는 게 없냐고. 여보, 그렇게 일해서 언제 다 갚을 건데?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죄다 막혔다고. 물론 일자리가 있어도 당신처럼 배달이나 대리운전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사업가 자존심이 있지. 그런 일을 어떻게 하냐? 난 머리로 돈을 버는 놈이라 계속 머리를 써야 한다고. 집에서 노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다 사업을 구상하고 투자자를 어디서 찾을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라고. 뭐야, 그럼 대책 없이 맨날 집에서 퍼즐로 자고 놀고 먹는다는 말이야? 여보, 제발 정신 차려. 지금 코로나가 하늘을 찌르는 지경인데 누가 사업 자금을 투자하니? 걱정하지 마. 생활비는 매달 줄 테니까. 나 오늘 토토에서 돈 좀 땄거든. 이것만 해도 당신이 한 달에 벌어오는 돈보다 많다고. 사람이 머리를 써서 돈을 벌어야지. 당신처럼 몸 써서 돈 버는 건 무식한 짓이란 말이야. 지금 나더러 무식하다고 한 거야? 진짜 심하네. 토토에서 한번 이겼다고 평생 그렇게 돈 벌려고? 이 남자야, 당신이 집 가장이야. 아, 잔소리 좀 그만하지.
내 빚은 내가 알아서 갚을 테니까 당신은 당신 빚이나 신경 써. 생활비는 어떻게 해서든 줄 테니까 바가지 긁지 말라고. 남편은 사업이 망한 후부터 성격이 변한 건 물론이고 성실함과 열정을 잃어버려서 방구석에서 토토복거리나 뚫어져라 보며 술만 퍼마셨습니다. 매일 그런 남편을 보는 게 제 심정은 어찌가 하겠어요. 밖에서는 몸이 힘들고 안에서는 정신이 힘들어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는 배달과 대리운전을 하루도 쉬지 않고 나갔어요. 눈앞에 빚이 산더미니 편하게 발 뻗고 쉬는 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부지런히 갚았더니 빚의 3분의 1은 해결이 되었답니다. 아주 조금씩 희망이 보였는데 남편의 페인 같은 모습을 보면 바로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그이는 술 마시는 날이 들어갔고 한심하게 복권만 보면서 시간을 때웠어요. 당신 또 술이야? 토토하면 술 먹는 게 하루 일상이라니 진짜 한심하고 부끄럽다. 이런 사람과 결혼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제발 현실을 받아들이고 분수에 맞게 살잔 말이야. 분소? 참, 당신은 사업이 망했다고 인생이 망한 거라 생각하나 본데 난 빚도 자산의 일부라고 생각해. 이 빚은 다른 사업을 해서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조금 늦게 갚을 뿐이란 말이야. 신용 불량자까지 코앞에 왔는데 한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 신불자 되면 사업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해. 아이 짜증나네. 걱정 좀 하지 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그 소리가 하루 이틀이야? 도대체 언제쯤 알아서 할 건데? 요즘 투자자랑 접촉 중인데 아직 넘어오지 않았을 뿐이라고. 여보,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한테 돈 좀 빌릴 수 없을까? 사업 종잣돈으로 쓰고 나중에 잘 되면 2배로 갚아드릴게.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당신 행여나 우리 엄마 찾아갈 생각하지 마. 우리 엄마 돈 하나도 없거든? 아이 그럴 리가. 아파트도 있는 데다 노후자금도 억이 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신이 해드린 거라며? 내가 아예 달라는 말 하는 게 아니야. 잠깐만 쓰고 나중에 돌려드리겠다는 거야. 부부끼리 이 정도 부탁도 못 들어줘? 뻔뻔한 남편 때문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부라리며 한 번만 더 엄마 재산을 탐냈다간 국물도 없을 거라 경고했답니다. 이에 남편은 치사하고 더러워서 엄마 돈을 건들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며칠 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물론 일하지 않고 한심하게 집안에서 술을 퍼마시거나 어디에 얻어먹을 사람이 부르면 달려나가서 놀고 들어왔죠. 사업이 망한 게 그의 탓이 아니라 코로나 탓이고 저 또한 사업을 말아먹었으니 잔소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더군요. 또 토토인지 뭔지로 생활비를 꼬박꼬박 주고 있으니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꿈을 꿨는지 헛소리를 늘어놓았답니다. 여보, 사실은 말이야, 나 얼마 전에 투자자를 하나 꼬셨어. 요즘 내가 밖으로 돌면서 늦게 들어온 게 다 투자자들 만나느라 늦게 들어온 거야. 당신 꿈 꿨어?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투자를 해. 제발 현실을 받아들이고 노동을 할 생각을 좀 해라. 내 소원이라고. 그러자 그이는 제 말을 무시하고 양손을 펼치며 사업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조만간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아. 코로나19 컴퓨터 판매가 늘어난 거 알지? 중국산 컴퓨터를 유통하는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야. 대표와 함께 놀고 있던 남편은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해서 떠들더군요. 코로나 시국에 어떤 정신 나간 놈이 투자를 하겠다는 건지 믿음이라곤 1도 없었습니다. 누가 투자를 해줘?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망해가고 있는 세상인데 누가 돈을 주겠다는 건데? 당신 내 말을 못 믿는구나. 방구석에 처박혔으니까 날 등신으로 봤겠지. 그런데 말이야, 진짜 사업을 재개할 거야. 빠르면 3개월 안에 사업장을 차릴 수 있다고. 안 되겠다. 내가 기억서를 보여주는 수밖에. 이걸 보고도 당신이 나를 무시하는지 보자고. 기획서? 토토 기획서 이런 거 아니겠지? 그는 피웃으며 저기 사업 계획서까지 보여주며 예상 투자비와 수익금이 적힌 엑셀표를 보여주더군요. 남편이 정리한 문서를 봤더니 완전 거짓말 같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놀고 먹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다시 일어서려고 준비하고 있던 겁니다. 당신 진짜야? 그럼 그동안 이걸 준비하느라 밖에 사람 만나러 나간 거야? 친구들한테 밥 얻어먹으러 나간 게 아니고? 이야, 이렇게 준비했단 말이지? 사업 개설을 투자자들한테 돌리러 나갔던 거구나. 그래 이 사람아, 이제 좀 신뢰가 가냐? 여보, 내가 빨리 일어나서 내 빚과 당신 빚을 다 갚아줄게.
그리고 당신 사업 다시 할 수 있도록 자금까지 다 마련해 줄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나만 믿고 따라와. 그게 정말이야? 난 그동안 당신한테 모진 소리만 했는데 미안해 여보. 내가 하도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랬어. 당신이 내 심정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둘 다 빚더미에 앉아있으니 마음이 조급해서 그랬어. 미안하긴 부부끼리 그럴 수도 있지. 원래 돈이라는 게 그래. 많으면 하하호호 웃음을 주지만 부족하고 없으면 화가 절로 나는 거지. 앞으로 당신 얼굴에 웃음만 보이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그래, 기다린 김에 몇 달 더 기다려볼게. 대신 꼭 좋은 소식을 들려줘야 해. 여보, 난 당신을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제기할 거야. 성공해서 전보다 더 떵떵거리게 해주겠다고. 남편의 말을 듣자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그의 말대로 돈이 없다 보니 제 신경이 날카로워진 걸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급함과 화를 없애려고 억지로라도 웃어가며 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진짜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의 사업장을 열기까지 한 달 앞으로 다가오자 가슴이 많이 설렜어요. 아무래도 사업으로 성공의 길을 들어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기대가 크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본격적인 준비를 한다며 집에 거의 붙어있지 않고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새벽쯤에 들어오거나 외박을 했어요.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그를 응원해 주었죠.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대리운전을 하고 있던 중 남편의 길에서 목격하게 되었어요. 어두운 새벽이었지만 남편의 뒷모습을 보자마자 그이라는 걸 알아보았죠. 그런데 옆에 같이 있던 사람이 여자인 겁니다. 사업을 준비하다 여자 투자자를 만났을 거라 생각하지만 점점 거리가 좁혀오자 남편과 여자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걷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바람을 피우는 게 확실했죠. 그 순간 눈이 뒤집힌 저는 대리운전을 하다 말고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고객한테는 잠시 화장실이 급하다고 핑계를 대고 차에서 내렸어요. 조금 전 남편이 걷던 인도를 달리며 바람 현상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도 인도에는 남편과 상관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 본 건가 하고 의심을 했지만 절대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눈과 가슴으로 바람 피우는 걸 확실히 보고 느꼈으니까요. 현장을 잡지 못한 저는 분노하며 다시 고객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대리운전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남편에게서 울컥 하나는 문자 한 통이 오더군요. 부하가 치밀었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으니 일단 그날 밤은 넘어가기로 했죠. 이튿날 밤에 집에서 만난 남편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휘파람을 불고 있더군요. 얼굴이 화사한 게 아주 그냥 살맛이 나는 것 같았답니다. 당신 뭐가 그렇게 좋아? 휘파람까지 불면서 말이야.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좀 알자. 좋은 일이랄 게 뭐겠어? 앞으로 사업 시작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 거지. 이제 곧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당신은 나만 믿고 있으면 돼. 나 어제 당신 봤어. 대리운전 뛰고 있는데 인도로 당신이 지나가더라. 너 정말? 그럼 아는 체하지 그랬어. 몇 시에 어디서 본 거야? 자정 넘어서 시내 사거리 쪽에서 어떤 여자랑 팔짱 끼고 걸어가더라. 둘이 아주 꼭 붙어서 좋아 죽던데. 그 여자 당신 애인 맞지? 제가 어제 본 걸 캐물었더니 남편의 휘파람이 그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올리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자랑 팔짱을 꼈다고? 아, 그 투자자? 같이 술 한잔 했는데 취해서 나한테 들러붙더라고. 아무 사이 아니니까 괜히 오해하지 마. 당신도 알겠지만 사업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 알지? 여보, 나 바보 아니야. 그 정도는 구분할 줄 안다고. 보안이 돈 많은 여자 꽂혀서 연애하고 사업까지 할 모양 같은데 어때? 내 말이 맞지? 저는 흥분하지 않고 떠오르듯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궁지에 물린 걸 알았는지 한숨을 길게 쉬며 진실을 고백하더군요. 걸려버렸네. 당신은 역시 귀신이야. 어쩜 그렇게 눈치가 빨라? 하긴 같은 사업하니까 바로 때려 맞췄겠네. 나 바람 피우는 거 맞아. 그런데 단순한 바람이 아니야. 이게 다 우리 미래를 위한 짓이라고. 당신이 본 그 여자 부동산 큰손 딸이야. 돈이 너무 많아서 쓸 데가 모자란 갑부집 딸이지. 내가 이 여자 꼬신 데들일 시간이 무려 6개월이야. 여튼 다음 달이면 사업 투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뻔뻔하다 못해 실실 웃어가며 대답하는데 부어가 치밀어 미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전 바로 남편이 기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짝소리와 함께 남편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고
곧 시뻘겋게 달아올랐답니다. 이 나쁜 자식아, 그걸 지금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냐? 무릎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뒤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태도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네가 상관녀한테 투자받아서 사업이 대박나면 내가 잘했다고 칭찬해 줄 거라 생각했냐? 아이씨, 왜 따기를 날리고 지랄이야. 야! 내가 나 혼자 좀 차고 이러는 거야? 나랑 당신 빚을 갚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한 말 잊었어? 난 가장으로서 책임질 거고 사업도 성공해서 다시 떵떵거리면서 살겠다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바람을 피우겠다는 거네. 당신은 이게 정상적이라 생각하는 거야? 이 여자야, 먹고 살려면 무슨 짓을 못해? 사업하는 사람은 다들 이러고 살아. 당신 순진한 척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야?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당신도 과거에 사업 파트너들이랑 그렇고 그런 짓을 해봤을 거 아니야. 뭐? 진짜 웃기는 놈이네. 뭐 오늘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이 더러운 자식아. 난 그런 파렴치한 짓은 단 한 번도 한 적 없거든? 그래? 그럼 앞으로 당신도 나처럼 살아봐. 돈 많은 투자자 올라서 공사치란 말이지. 이건 비즈니스지 바람이 아니라고. 그의 미친 바람에 다시 한번 따기를 날리며 말했습니다. 이 나쁜 놈. 나더러 돈 많은 남자 꼬시란 소리까지 하니?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 넌 도라이 사이코야. 참, 깨끗한 척하기는. 그래, 너 잘났다. 난 이런 식으로라도 올라설 거니까 신경 꺼라. 분노와 치밀어서 그에게 또다시 따기를 날려버렸습니다. 그 여자도 네가 유부남인 건 아니? 이런 개자식이라는 걸 알고만 하냐고. 아이씨, 돌 때리고 그러냐. 그 여잔 당연히 모르지. 내가 마누라랑 사별하고 우울증으로 사업을 관둔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 여자 꼬시려고 죽은 마누라를 잊지 못하는 순정남으로 반년을 연기했다고. 남편은 사업가가 아니라 사기꾼 같았습니다. 전에도 이러고 살았을 거란 생각에 제대로 속았구나 하고 한숨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쓰레기 새끼. 너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바람핀 걸로 이혼 소송할 거고 그 여자를 찾아내서 진실을 밝힐 거야. 네 인생이 쉽게 풀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제 따귀를 날리더군요. 제가 바닥에 쓰러지자 희죽거리며 내려다보며 경고의 말을 짓거렸습니다. 야 이년아, 이게 어디서 나대는 거야? 이혼하자 가면 내가 겁먹을 줄 알았냐? 야, 세상에 널린 게 여자고 돈 많은 년들이야. 그리고 뭐? 불륜으로 소송을 하겠다고? 너 요즘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불륜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거 모르냐? 그리고 내 애인을 네가 무슨 수로 찾을 건데, 이 멍청한 년아. 네가 그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았니? 아주 웃기는 년이라니까. 이년 밤일을 잘해서 몇 년 더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나랑 이혼해서 위주로 챙기고 싶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있어. 콩고물 빨아먹고 싶으면 아가리 닥치고 나대지 말란 소리야. 안 그러면 네 인생 나락으로 가게 해줄 테니까. 아 진정 조용히 진행하려고 했는데 재수없게 마누라한테 걸려서 신경 쓰이네. 여하튼 너 남은 빚을 하루빨리 갚고 싶으면 함부로 나대지 마. 그리고 남편은 짐을 대충 싸서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여태껏 착하고 성실한 남자가 사는 줄 알았는데 비열하고 야비한 남자가 살았다는 사실에 제 자신이 사무치도록 미웠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다음날 심부름센터에 가서 남편 뒷조사를 의뢰했답니다. 꽤 많은 돈이 들었지만 빚을 갚는 것보다 그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면 화병으로 죽을 것만 같아 이 같은 결정을 했죠. 심부름센터 직원은 남편 뒤를 쫓기 시작했고 며칠 동안 많은 정보를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남편은 무서운 놈이었습니다. 보름 뒤 상간녀와 결혼식을 한다고 하더군요. 순실한 상간녀는 그이가 진짜 사별하고 우울증으로 사업을 관두고 은둔생활하다가 자기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다시 일어선 줄 알고 있었답니다. 연기를 얼마나 잘했으면 여자가 그런 드라마 같은 말을 믿게 되었는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남편은 처음부터 저를 버리고 상간녀와 결혼할 계획이었다는 걸 알게 되자 배신감은 몇 배로 커졌어요. 저는 여러 가지 복수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진행했습니다. 철저하고 정교하게 말이죠. 2주 뒤 남편이 상간녀와 재혼식을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단정한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결혼식장을 찾아갔답니다. 심부름센터 직원의 미행 능력과 조사 능력이 좋아서
이 정도 정보는 식은 죽 먹겠다네요. 호텔 로비를 들어섰더니 식장 앞에 나와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당장 아는 체하고 엎어버릴까 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남편 몰래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윽고 예식이 시작된다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곧 신랑 입장을 하더군요. 늠름하고 담대하게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야, 멋지다 박지웅. 브라보 박지웅. 후! 나이스 샷 박지웅. 그이는 제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표정이 차갑게 얼어붙더군요. 제가 무슨 짓을 할까봐 겁이 났는지 조금 전 담대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입장을 끝냈고 다음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 입장하는 소리에 피아노 연주가 시작되었고 천장에 달린 조명이 예시장 끄트머리에 비추었어요. 잠시 후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보이지 않고 대신 가죽 잠바를 입은 덩치 큰 남자 둘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껌을 짝짝 씹어가며 신랑을 향해 걸어갔죠. 남편은 이를 보고 화들짝 놀라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지금 일어난 일이 뭔지 누군가에게 묻고 싶었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윽고 저와 다시 눈이 마주친 남편은 시선을 고정하더니 입모양으로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하고 묻더군요. 그래서 전 다시 박수를 치며 일어섰습니다. 멋지다 박지웅. 브라보 박지웅. 오늘 네 인생 망하는 날이다. 흐흐.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민 거냐고! 저는 남편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박수만 쳤습니다. 하객들은 지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다들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신부 입장을 하고 있던 남자들은 바로 형사들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복수하기 위한 준비한 이벤트였죠. 형사들이 남편 앞에 다다르자 영장을 꺼내 미란다 원칙을 고치했고 주머니에 있던 수갑을 꺼내 남편 손목에 드르륵 소리를 내며 치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저는 무대로 올라 주례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마이크에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오늘 결혼식에 오신 하객 여러분들 안녕들 하신가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신랑 박지웅이 왜 이런 꼴에 당하시는지 궁금하셨죠? 이걸 어디서부터 이야기하나? 그냥 처음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박지웅은 현재 혼인 상태입니다. 이 자식이 저랑 사별하고 오늘 재혼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지웅은 오늘의 신부인 김지현 씨에게 사업 자금을 뜯어내려고 사기를 친 겁니다. 결혼 생활을 진짜 하려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사기친 건 확실합니다. 그 모든 걸 알게 된 저는 오늘의 신부이자 저한테는 상간녀가 되는 김지현 씨를 오늘 아침에 찾아갔어요. 박지웅의 진심이 든 녹음본을 가지고 말이죠. 자, 이거 함께 들어보실래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이 제 따귀를 나리며 부잣집 여자를 꼬셔 제기한다는 것과 사별남이라고 사기치고 있다는 음성을 마이크에 틀었습니다. 잠시 후 하객들은 화가 심하게 났는지 다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식사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대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분, 매질하면서 들으세요. 이 자식은 저만 기만한 게 아니라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에게 사기를 친 나쁜 놈입니다. 이런 놈이 무사하게 걸어나가길 원하십니까? 아주 그냥 반쯤 죽여놓자고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주 잘하시고 계십니다. 모두 파이팅! 비싼 스테이크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남편 얼굴에 거의 다 명중했답니다. 형사들이 말리려고 했지만 하객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어 남편만 남겨두고 무대 아래로 뛰어내렸어요. 그러자 더 흥분한 하객들은 손에 잡히는 건 뭐든지 다 던졌습니다. 가방, 지갑, 심지어 신고 있던 구두를 사정없이 던져버렸죠. 남편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던지는 양이 너무 많아 포기하고 몸을 둥글게 말아 엎드렸습니다. 삽시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렸죠. 하객들은 집어던질 게 더 없어지자 2차로 상력을 마구마구 퍼부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사기꾼, 멀쩡한 아내를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사이코, 순진한 신부를 꽂은 사탄의 자식 등등 평생 들어보지 못한 욕을 남편 놈에게 실컷 쏟아부었답니다. 이윽고 저에게 상간녀인 신부가 추리닝 바람으로 신부 입장을 하더군요. 그런데 양손에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늘 바에테 쓰는 작은 절구 방망이를 말이죠. 남편 앞에 다다르자 몸을 웅크리고 있는 그 일을 절구 방망이로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이 쓰레기야, 감히 유부남 주제에 멀쩡한 처녀를 꼬셔? 그리고 그게 다 돈 때문이었다고? 이 개보다 못한 짐승 새끼야.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니?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신부가 심하게 때리길래 줄에석에 있던 제가 다가가서 말리지 않고 같이 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백직장도 맞대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같이 때려주면 효과가 배로 될 것 같아서 절구방망이를 하나 받아들이고 상간녀와 남편놈 등장을 한 대씩 날려주었습니다. 소리가 어찌나 찰지게 나던지 하객들이 흥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주더군요. 멈추지 말고 더 하라며 기운을 북 돋아주었답니다. 남편 놈을 두 다리도 걷지 못할 정도로 흠씬 두들겨 팼더니 밑에 있는 형사들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뛰어 올라와 저와 상간녀를 말렸습니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여기서 멈추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해줘서 저와 상간녀는 이 정도로 만족하고 절구방망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형사들은 남편에게 쇠고랑을 치우고 입장한 무대를 거꾸로 걸어나가 퇴장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와 저는 하이파이브를 하며 무대에서 내려왔답니다. 상간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아, 오늘 제대로 몸을 풀었네요. 제 자식이 저한테 사기치고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제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쓰레기놈과 결혼할 뻔했네요. 저 역시 상간녀에게 깔깔대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이런 복수 얘기를 주셔서. 신부 입장할 때 형사들이 들어오니까 저 자식 표정 변하는 거 보셨죠?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식은땀을 흘리더라니까요. 오늘 아침에 진서 씨가 지리 씨를 알려줘서 다행이었어요. 사기죄로 쳐내오려면 돈을 줘야 한다고 조언해줘서 오늘 아침에 급하게 사업 자금을 저런 통장에 넣어뒀다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형사들이 체포할 수 있었던 거죠. 저 자식 사기죄가 다가 아니에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스포츠 도박을 밥 먹듯이 했더라고요. 상습 도박죄까지 추가돼서 꽤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겁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래서 여자가 안에 보면 무섭다고 하는 거군요. 저와 상간녀는 다시 한번 하이파이브를 하고 결혼식장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서에 같이 가서 피해 조사를 쓰게 되었고 남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나와 같이 길을 걷다가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상간녀에게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지연 씨가 저랑 동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좋은 곳에서 만났더라면 좋은 인연이 되었을 텐데 아쉽네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지연 씨. 그러자 상간녀가 제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니 진서 씨는 박진웅한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무일푼의 감옥살이를 하는데 빨리 받기 힘들겠네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제가 진서 씨한테 투자를 할 테니 사업을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 말을 듣자 온몸에 짜릿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솔깃한 제안에 저는 거절하지 못하고 덥석 물어버렸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저한테 투자한다는 게 진심이냐고요? 네, 진심이에요. 박진웅 그 자식한테 입금한 사업 자금을 며칠 내로 돌려받게 되는데 그 돈을 진서 씨한테 투자할게요. 이제 투자 그만 드시고 다시 사업가로 지내보시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염치 없지만 지연 씨 도움을 받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서 다 갚아드릴게요. 꼭 그러지 않아도 돼요. 망하게 되면 재투자해드릴 테니까 마음 놓고 당신의 일을 펼쳐보세요. 그렇게 상간녀가 제 투자자가 되어 하고 있던 배달 일과 대리운전을 그만두고 사무실을 알아봤습니다. 사업 아이템은 전에 하고 있던 마케팅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다시 사업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 잘하는 걸 계속하기로 결론을 내었죠.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기죄와 상습도박으로 기소가 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의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니 남편이 입었던 옷 중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형량은 꽤 무겁게 나왔어요. 사기치는 과정에서 저를 죽은 여자로 둔갑한 걸 괘씸하게 본 판사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는데 남편은 돈도 하나도 없는 데다 빚만 가득히었고 일을 할 수 없는 감옥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당장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나중에 출소하면 무조건 제 돈을 갚아야 할 거라며 훗날에 받으라고 일러주었답니다. 아쉬워도 어쩌겠어요. 일단 벌을 받고 나중에 위자료를 받아야죠. 그리고 제 사업은 시작과 동시에 대박이 터졌습니다. 저처럼 다시 일어서려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마케팅 의뢰가 물밀듯이 들어온 덕분이었죠. 사람 일이 이렇게도 풀릴 수 있구나 하며 하늘에 감사했고 상간녀이자 투자자인 지연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연 씨는 저게 더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제 귀를 의심했답니다. 진서 씨, 혹시 만나는 남자 있으세요? 제가 소개팅 해드릴까요? 그 남자가 진서 씨를 보고 반했다네요. 제 결혼식 때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매우 아름답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 사람이 바로 제 오빠예요. 네? 오빠분요? 이렇게 만나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아무래도? 왜요? 상관녀의 오빠랑 만나는 게 막장이라고요? 그런데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속은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피해자끼리 뭉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 거절을 했는데 며칠 동안 고민해보니 지연 씨 오빠도 저와 같은 돌싱인데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사람들이니 한번 만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연 씨에게 연락해 소개팅을 하겠다고 대답했답니다. 며칠 뒤 지연 씨 오빠를 만나게 되었는데 예상대로 멋지고 능력 있는 남자였어요. 사실 저한테는 과분한 남자라서 부담이 조금 되었죠. 그런데 그 남자가 편하게 대해주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준 덕분에 저희는 얼마 뒤에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제 옆에 있는 남편이 바로 지연 씨 오빠랍니다. 또 태어난 지 8개월 된 딸아이도 곁에 있네요. 사람 인연은 아무도 모르는 거라더니 제 인생이 이렇게 반전에 맞고 말았답니다. 제 사연이 시원하고 짜릿하지 않으셨나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사기까지 치신 피해자들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로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남편과 딸아이와 시간을 보내러 그만 가보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안녕히 계세요.